안녕하십니까. 화성 오늘의 다문화 평생교육원 사역 발표를 맡은 유영민 선교사입니다. 먼저 저희 교육원에 나오는 학생들 몇 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학생은 굴로라라는 학생입니다. 이 학생은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났는데 2012년에 태어난 학생인데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에 올해 2020년 12월에 들어왔는데 한국에 올 때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 자음 모음 또는 뭐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익히고 한국에 들어와서 올해 3월 달에 제암리 초등학교 3학년도를 편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를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한국어 수업이 되겠습니까? 수업을 거의 못 따라가고 있고요. 근데 이 아이의 이 학생의 부모는 아빠는 아파서 집에 있고 엄마는 공장에 일하러 나가세요. 그러니까 학교 숙제를 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아이에게 너무 벅찬 거예요. 이 아이가 원래 성격이 활달한 애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수업을 못 따라가고 말을 못 알아듣지 못하고 해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서 소심한 성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우리 안드레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온 학생인데 2019년 2월 달에 한국에 온 지 2년 반 정도 됐어요. 왔는데 아직까지도 이 학생은 한국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 6개월이 됐는데 방금 말한 우리 굴러라는 학생, 그 학생은 6개월 됐는데 그 학생보다도 한국어를 더 잘 못해요. 그 이 아이의 부모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 싸우고 엄마와 함께 한 6, 7차례 정도 가출까지 가고 가정에서 맞은 적도 있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많이 좀 불안한 상태에 있고요. 제가 이제 이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너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나 됐는데 왜 한국어를 안 배우니?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러시아로 빨리 돌아가고 싶대요. 저는 러시아로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제가 한국어를 배우면 러시아를 잊어버릴 거예요. 러시아를 잊어버릴까 봐 한국어를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저희 다문화 아이들은 이런 갑작스러운 이주와 또 한국어 습득에서 어려움들이 있어서 또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의 이질감, 문화 충격을 받고요. 또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의 교육에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족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백과 교육 탈락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온 리밍이라는 학생인데요. 이 학생은 초등학교 4학년에 원래 나이로 들어가야 될 학생이에요. 그런데 한국어를 전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집에만 있습니다. 집에만 있으니까 친구도 없고 혼자서 쓸쓸하게 센터 봐도 말도 없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사용도 미숙하고 문화적 차이 때문에 오는 그런 혼돈 그리고 교우 관계에서 심리적 위축도 갖기 때문에 탈선이나 교육 탈락과 같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회 부적응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는 이 학생도 중국에서 온 학생인데요. 중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야 될 학생입니다. 그런데 한국어를 못하기 때문에 집에만 있어요. 부모님들은 공장에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7시쯤에 들어오시는데 집에 얘 혼자밖에 없거든요. 혼자서 저녁 7시까지 스마트폰만 보면서 보니까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있더라고요. 스마트폰만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방치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NEET,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일하지도 않고 교육이나 훈련도 받지 않은 상태, 니트 상태에 빠지기 쉬운데요.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 온 지 2년 이하 된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에 거의 절반 이상이 이런 니트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문화 이 차세대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이들을 돕는 사역들이 필요합니다. 저희 그 화성 지역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 비해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비해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30%가 훨씬 더 증가를 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비율이 70% 이상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5,150명 중에서 저희 화성시의 이 향남읍 이 지역에 1,241명이 있고요.
그다음에 남양, 팔탄, 우정, 봉담 지역에 다문화 학생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성시에 이 다문화 학생들이 이렇게 서부 또 남부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나무 지역에 있는 다문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지역에 다문화 차세대 사역을 위해서 2019년 8월 2일에 화성 온누리 다문화 평생교육원을 설립하였습니다. 저희의 비전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주민과 함께 지역 사회 교육을 이끌어가는 평생 학습터가 되기를 원하는 거고요. 그래서 배우는 즐거움,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이웃,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을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사명은 이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 교육에 기여하며 교육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희의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저희가 이 지역에 존재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사들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하면 첫째 레인보우 스쿨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스쿨은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한국어와 특화 교육을 통해서 한국 생활의 적응과 정서 함양을 위해 진행하는 이제 정부 주관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는 2020년 작년 3월부터 레인보우 스쿨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저희가 이제 레인보우 스쿨 기간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21명의 학생들이 입학해서 한국어, 특기 적성, 문화 체험과 상담 등으로 제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레인보우 스쿨 일주일 수업 일정인데요. 레인보우 스쿨은 주 4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에는 오후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어 이렇게 시간표를 보시다시피 한국어 교육, 미술 치료, 음악, 특화 교육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어 읽기와 쓰기 수업 장면입니다. 그 한국어 저희가 이제 수업을 여러 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국어 수업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 학생들의 수준이 제각각이에요. 그리고 학년도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한 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학년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해야 될지 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등학생들을 잘 다루면서 한국어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경험 있는 선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어 문법 수업 장면인데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한국어 문법을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 학교에 바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목적격 조사 을을 있잖아요. 스마트폰을, 사과를 이렇게 하잖아요. 을의 차이를 몰라요. 앞에 명사에 받침이 있으면은 을을 쓰고 받침이 없으면 르를 쓴다는 것을 문법 시간에 와서 처음 배운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한국어 문법 시간에는 이런 기초적인 문법부터 학생들을 배우게 합니다. 그 다음 수업은 특화 수업인데요. 특화 수업은 한국어 교육 이외의 프로그램인데 이 다문화 청소년 아이들이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해서 궁극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는 저희가 뭐 교통 안전 교육이라든지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 뭐 한국의 역사, 한국의 주요 유물들, 또는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우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신의 감정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한국의 예의 범절 등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한 어떤 맞춤형 프로그램들을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술 수업 장면인데요. 미술은 학생들이 정말 좋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제 저희 미술 수업은 이제 미술 치료와 놀이 치료를 병행해서 수업을 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음악 수업인데요. 음악은 저희가 악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악기 연주 아시다시피 악기 연주가 정서적인 안정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잖아요. 다문화 아이들은 속에 응어리진 것들, 막 상처, 답답한 거, 마음이 불안하고 막 초조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악기를 배우면은 참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렇게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음악 수업에서 기타를 배우는 시간과 그리고 바이올린을 배우는 두 개의 수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수업은 기타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그다음에 이 수업은 이제 바이올린 수업 장면인데요. 바이올린 선생님은 저희가 작년에 레인보우 스쿨을 운영할 때도 바이올린 수업을 했었는데
선생님을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이제 선생님들에게 드리는 비용이 정말 교통비밖에 안 되는 적은 비용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올린 수업을 하면서 거기에 맞는 정당한 레슨비를 제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같은 경우도 레인보우 스쿨 일주일 전까지 선생님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악기 수업을 다른 걸로 바꿔야 되나? 그러던 중에 일주일 전에 어, 이분이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이분은 24살 된 아주 젊으신 분인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1년 전에 혈액암에 걸려서 거의 죽을 뻔 했다가 항암 치료를 받고 살아나시게 됐답니다. 이분이 원래 신앙을 가지신 분은 아니셨는데 죽다가 살아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분이 신앙을 갖게 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내가 뭔가 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는데 그러던 차에 저희 센터에서 바이올린 봉사자가 필요하다는 말을 듣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동탄에서 저희 화성의 바란시안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바이올린을 가르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화 체험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는 5월달 초에 45인승 버스를 임대를 해서 문화 체험을 하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딸기 체험, 딸기 따는 체험에서 딸기를 따서 직접 이렇게 먹어도 보고 거기에 또 이제 동물들이 있어요. 약, 개, 뭐 새들한테 이렇게 모이를 이렇게 모여 주는 그런 이제 체험도 있습니다. 또 이제 한국의 전통 탈을 직접 한번 만들고 만들어보는 이제 체험을 했는데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자기가 직접 만든 탈을 쓰고 전통 탈춤을 배우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레인보우 스쿨과 함께 진로 상담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제 화성시의 지원을 받아서 이주민 청소년들을 위한 이제 진로 상담 서비스를 제가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명의 이주민 청소년들에게 이제 진로 상담, 진로 탐색, 진로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매주 토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오셔서 자신들의 삶과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2주일 전에 CGN TV에 이제 함태경 본부장님이 오셔서 기자와 방송이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하는 이제 사역은 이제 거점 기간 지역 연계 사업인데요. 올해 3월에 저희가 저희 단체가 화성 남부권 이주민 청소년 기간 거점 기간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요. 7월 이후에 화성시 남부권의 이제 이주민 이제 청소년 다른 기관들과 이제 연계해서 협력해서 다문화 청소년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또 문화 체험 활동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레인보우 스쿨 사용 모델의 몇 가지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저희가 지난 1년 반 동안 레인보우 스쿨을 운영하면서 배운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가 이제 레인보우 스쿨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레인보우 스쿨의 장점을 생각을 했습니다. 레인보우 스쿨은 사회적인 공신력이 있습니다. 그 다문화 자녀들은 대부분 이제 타 종교 부모님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자녀들이 좋은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교육기관에 자녀들을 보내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가장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더라고요. 그 교육기관에 어떤 교육의 전문성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보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검증된 기관이라면은 교육기관이라면은 이제 설사 그것이 기독교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을지라도 그 부모님들은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보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 레인보우 스쿨 사용 모델은 타 종교의 다문화 가정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매우 전도한 매우 유용한 어떤 접촉점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레인보우 스쿨을 통한 접근에는 부모님들이 쉽게 마음을 여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신력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때도 아주 제가 유용했는데요. 이제 다른 일반 사회 기관과 이제 MOU를 체결해서 이제 그들 단체의 전문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유용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제 공신력을 갖는 또 이면에는 또 제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레인보우 스쿨이 이제 교육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서
진행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레인보우 스쿨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한국어 특화형, 진로 특화형, 진학 준비형이 있습니다. 한국어 특화형의 경우에 전일제는 800시간을 가르쳐야 되고 시간제는 400시간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단위로 매주마다 교육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회계 사용 내용을 이 나라 도움이라는 그런 그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계속 사용한 지출 내용에 대해서 영수증도 첨부하고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레인보우 스쿨이 끝난 다음에는 회계 감사도 받습니다. 또 이 외에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즉 공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행정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이를 위한 노력과 시간과 인력이 적지 않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인보우 스쿨이라는 사용 모델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도구를 언제까지 이것을 활용할 것인가, 또한 이 도구를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교육 생구를 생각할 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적인 고려를 하면서 이 사용 모델을 진행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레인보우 스쿨 사용 모델은 정부의 예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 교사를 확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교사진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이제 정부로부터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자원봉사 개념으로 이러한 다문화 청소년 사역을 했을 때 가장 이제 문제는, 가장 큰 어려움은 교사의 자질과 전문성, 어떤 교육적인 전문성을 확보하기가 이게 사실상 참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 전문성이 없으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 대한 그런 학습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레인보우 스쿨은 이런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장점을 갖고 그렇지만은 저희가 이제 1년 반 동안 운영을 하면서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러한 교육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케어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사실상 학습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정서적인 케어까지 케어할 여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 한국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이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어주고 할아버지가 되어주고 누나가 되어주고 형이 되어줘서 일주일에 한 번, 뭐 6개월이나 1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이 아이들을 돌봐준다면 이 아이들의 이 아이들의 인생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참 이 아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위로와 격려를 줄 수 있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셋째, 레인보우 스쿨 운영 중에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직접적으로는 전할 수 없는데요. 이건 정부 주도 사업이니까 그렇죠. 하지만은 레인보우 스쿨을 마친 학생들 같은 경우, 수료한 학생들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이들에 대한 전도의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관건은 우리가 레인보우 스쿨을 진행하는 1년 동안에 이 아이들이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수용적이 되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지가 관건인데요. 그렇지만은 사실상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와 다문화 청소년 사회들 가운데에서는 해결해야 될 문화적, 언어적, 정서적인 장벽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러시아식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선생님들로부터 꾸중을 받을 때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교육을 받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선생님들이 야단을 때 러시아권 학생들은 선생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선생님에 대한 도전과 반항의 메시지로 받아들이잖아요. 이 학생한테 어딜 건방지게 말이야. 고개를 빳빳이 들고 선생님을 쳐다봐. 우리는 그렇게 화를 낼 수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은 그 학생들이 우리 한국 사람에 대해서 또 크리스찬에 대해서, 크리스찬 선생님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이 다문화 학생들은 한국어가 서툴고 나이와 국적이 다양하고 문화 충격으로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또한 학업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잘 통솔하고 제대로 교육하기가 정말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동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우리가 전하는 사랑의 표현 방식이 이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수신되어지는지 자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헨리 나우엔이 섬기는 라르시 공동체가 있죠. 이 공동체에 아담이라는 장애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담이라는 장애는요, 누군가 먹여주고 입혀주고 일으켜주고 모든 것을 도와줘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헨리 나우엔은 이 아담을 돌보면서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아담이라는 책에서 쓰고 있는데요. 가장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뜻을 헨리 나우엔이
깨달은 것입니다. 당신들이 사랑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을 때에만, 곧 당신들이 서로 사랑할 때에만 나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삶은 쓸모없고 나는 짐이 될 뿐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때만 아담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을 때만 다문화 차세대 아이들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각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저희 화성 온누리 다문화 평생교육원이 운영하는 이 교육원을 운영하는 저희들이 어떠한 공동체로 서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화성 온누리 다문화 평생교육원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계속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귀한 가치가 저희가 운영되는 모든 계획과 실행 속에서 녹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화성 온누리 다문화 평생교육원 사역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